네, 이제 3번 문장의 요소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문장의 요소 이름 모르셔도 돼요. 뭐 자주 공부하시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서 문장의 요소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름은 아실 거 없고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무슨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있었죠? 뭐 주어니, 서술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부사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전까지는 무슨 사를 배웠습니다. 무슨 사로 끝나는 말이었죠. 팔품사. 네. 팔품사를 배웠습니다.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말들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명사와 뭐 대명사 같은 말이라고 했죠. 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아주 살짝만 맛봤습니다. 지금은 구와 절은 그냥 개념만 이런 거구나라고 암기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나 절은 나중에 별도로 또 배우니까. 그럼 무슨 사 품사겠죠? 네, 사와 무슨 문장의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네, 문장의 요소 이렇게 부르는 애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명사. 물론 뜻은 컵입니다만 명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앞에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품사의 정의는 혼자 있을 때 뜻이 명확하기만 하면 무슨 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명사가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The cup is full of water. 이때 the cup, 즉 컵은 뭐라고 부르죠? 명사라고 부르나요? 보통은 주어라고 부르죠. 예, 주어라고 부릅니다. 예. 주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그 본인이 알고 계신 한도 내에서 이 뒤쪽에 있는 be full of는 뭐뭐으로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동사처럼 좀 생각하세요. 어쨌든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놨을 때는, 즉 문장으로 써놨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명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이거 갑자기 주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즉 명사라 했던 애를 왜 이렇게 써놓으면 주어라고 부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컵이라는 아이는 멀쩡하게 자기 이름 컵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명사가 있는데 문장을 써놓으니까 갑자기 주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이거를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학생이시면, 되게 다 학생이실 테니까 이분이 뭐 담임 선생님이든 교과 과목 선생님이든 상관없습니다. 김 A 씨라고 할게요. 그리고 친구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이름이랑 뭐 최비, 이 씨, 그다음 뭐 송디, 박이라고 할까요? 네, 이건 친구들이고 이거는 학교에 뭐 담임 선생님이나 되시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는 이렇게 이름들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이름들을 가지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임을 이뤘어. 이걸 뭐라고 하죠? 뭐 사회시간에 뭐 초등학교 때 배웠죠. 2명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갖는 걸 우리 사회라고 합니다. 그 사회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회가 되죠? 학교라는 사회가 됩니다. 학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칠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서 계시고 학생들이 책상에서 아까 4명의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비라는 사람이 혹은 본인이 여기 계신 분을 김 A씨 이렇게 부릅니까? 네, 이렇게 부르지 않죠. 네,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 이름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름 잘 모르니까 각종 뭐라고 부르시죠? 예, 학생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죠. 이렇게 모임을 이루면, 여기서는 학교겠죠. 예, 학교. 모임을 이루면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즉 그 역할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죠. 즉 여기서 선생님과 학생은 원래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역할의 이름으로 대신 불러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 그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생길 테니까요. 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하게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임이 생기면, 즉 사회가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긴다? 각자의 역할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준다? 역할의 이름으로 불러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좀 잘 나중에 써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 한번 또 다시 사용해 보세요. 또 이제 보죠.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품사의 정의가 뭐였다? 혼자 쓰여도 뜻만 명확하면, 혼자 쓰였을 때 뜻만 명확하면 뭐라고 그런다? 품사라고 한다. 아까 컵 기억하시죠? 네, 컵 같은 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명사 여기서는. 근데 전체 다 있으니까 이제 품사라고 부르겠죠. 예. 품사들도 모임을 가져요. 품사들이 갖는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회라고 부르나요? 그거 아니죠. 예,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에 들어갈까요? The cup, 아까 했던 그 문장 그대로 is full of water. 이때 컵은 이 행동을 하는 어떤 행위자로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 품사들도 모여서 그 모임을 이루면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생기거든요. 즉 이제는 모였으니까 원래 이름이 아닌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 역할의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 즉 내가 문장 안에서, 즉 사회 안에서 혹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이름으로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죠? 주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주어라는 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주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래 어떤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문장을 통해서 모임을 이루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긴다?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라고 불러줘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즉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무슨 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여기 아까 그 학교의 예와 지금 요 예는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좀 작게 해서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해를 좀 하세요. 네, 그렇게.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왜 무슨 사를 왜 무슨 어로 부르는지는 아셨죠? 네, 결국은 무슨 사와 무슨 어는 같은 거죠. 단지 혼자 있느냐, 같이 있느냐, 즉 문장 속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역할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무슨 사라고 부르고 무슨 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품사가 그러면 문장에 들어가서 역할이 생기면 이제 무슨 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각 품사별로, 즉 각 품사별로 어떤 할당된 역할이 있을까요? 할당된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품사나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 즉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상관이 없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한번 보죠. 형용사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아까 썼던 the cup is full of water라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느 자리에? 이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beautiful. 위에 컵은 어떤가요? 그 컵은 은은이가 자연스럽게 붙죠? 우리말에서는 은은이가 붙는 게 주어예요. 그 컵은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 자리에 넣으면, 소위 말하는 주어 자리에 넣으면 아름다우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죠? 예, 아름다우는 물로 가득 차 말이 안 됩니다. 즉 아름다운이란 말은 주어 자리에는 쓸 수 없겠구나. 이것만 봐도 품사별로 문장에서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당장은 학생이 선생님이 될 수 없듯이 각 품사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각 품사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정해진, 즉 문장 안에서 정해진 역할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이 품사별로 정해진 역할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법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주어로 쓸 수 있는 품사, 서술어로 쓸 수 있는 품사, 뭐 이렇게 역할마다 품사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요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품사 혹은 품사 역할하는 구하절. 나중에 이제 여기로 확장이 된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네. 품사들 문장 속에서 모였다는 뜻이죠. 거기서 뭘 한다? 일정한 역할을 할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다? 무슨 어다. 지금 그 설명을 드린 것이고 기억하세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할 때 이거 써먹는 거예요. 되셨죠?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부사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subject의 약자인 영어에서 주어의 약자인 subject. 그다음에 이게 그냥 동사 verb라는 건데 그 동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목적은 objective, 보호는 complement라는 단어가 있고 부사어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AD 그 부사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그 5가지가 뭔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배우는 순서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부사어 순으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어부터 한번 볼까요?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주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반 문법책에 있는 얘기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서술어를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술어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는 어디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셔야 돼요. 1번, 2번. 네. 서술어부터 가야 됩니다. 네. 여기도 품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정의고 요게 역할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품사입니다. 얘는 조개 역할이니까 여기는 될 수 있는 품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네. 서술어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동사를 말한다고 앞에서 얘기 한번 했었죠? 앞에서 동사의 정의가 뭐였었죠? 다로 끝나는 말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동사의 정의가 아니라 누구의 정의였다? 서술어의 정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사를 다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영어에서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동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로 끝나는 말은 서술어의 정의도 되고 동사의 정의도 된다는 거. 즉 우리는 앞으로 서술을 찾을 때 뭐만 찾으면 된다? 동사만 찾으면 된다. 벌써 이렇게 느끼셨나요? 왜 품사 구별이 필요한지? 동사가 뭔지를 모르면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beautiful을 아름답다로 해석하는 아이들은 그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네, 다로 끝나지 않는 말인데 그걸 다로 끝난다고 하면 걔를 동사로 찾겠죠? 즉 동사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죠. 동사를 찾으면 서술어는 자동적으로 찾게 된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게 사실은 동사예요. 즉 서술어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나요? 주어, 서술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어, 동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에서 동사와 서술어는 완벽하게 일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서술어가 맞는 표현이죠. 무슨 어라고 했으니까 또 문장 안에서는 역할이 생겨서 무슨 어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어에서 유일하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이 주어 동사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서술어구나.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왜?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서술어가 맞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얘기인데 이 서술어라는 단어가 영어에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러니까 서술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레디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P로 시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V로 시작한다는 것은 영어 문법에서도 사실은 그 서술하는 말하고 동사가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약자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서술어하고 동사는 같은 거니까 동사라는 개념을 무슨 어라고도 사용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 서술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죠? 영어에서는 동사 서술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그래서 때론 구별 없이 두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네. 이제 주어 가볼게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하시는 분은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셔도 되는데 목적 한번 가볼까요? 서술어의 대상, 서술어의 행위를 당하는 입장. 대개는 서술어의 대상. 이거는 그냥 문법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서술어의 대상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서술어 설명을 하면 주어하고 목적어는 한 방에 설명을 할게요. 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I love you라는 아주 쉬운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 찾을 때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동사. 얘가 타동사로 뭐뭇을 사랑하다. 제가 외울 때도 뭐뭇을 꼭 넣으시라고 그랬죠? 예, 뭐뭇을 사랑하다.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예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술어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주체니까 이 행위를 하는 주체겠죠. 예. 서술어의 행위 대상이에요. 즉 서술어의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에요. 즉 이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즉 이거는 지금 말하는 어떤 정의의 측면, 즉 내용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예.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늘 저렇게 볼 수도 없죠. 이게 목적어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하고 목적어라는 것을 그냥 문법적으로만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얘가 타동사죠. 즉 동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그냥 뭐라고 부른다? 주어. 그렇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게 될 겁니다. 아마 명사나 대명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하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당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목적어 이렇게 부를 거다. 다 뭐로 파악을 했죠? 네, 품사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품사로. 여기 동사니까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 앞에서 있는 명사나 대명사니까 얘는 그냥 뭐다? 아, 얘가 주어구나. 그럼 이 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사나 타동사 뒤에요. 자동사 아닙니다.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 이렇게 부른다. 대상인이 이런 말 외워봐야 이것저것 실제로 해석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렇게 그냥 배우세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네, 서술어, 즉 동사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서술어만 찾을 수 있으면, 즉 동사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그냥 뭐라고 부른다? 명사, 주어. 타동사 뒤에요. 자동사 아닙니다. 자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보어라고 불러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설명 대상이 아니니까. 그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 이렇게 부른다. 즉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지우시고 주어는 뭐다? 동사. 얘는 뭐 자동사든 타동사 상관없겠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냥 앞으로 주어. 네, 당연히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 이제 앞으로 대명사란 말 잘 안 써도 그냥 명사하면 대명사란 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명사 구라는 말이 군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얘도 언젠가는 주어 역할을 하겠죠. 역시 절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떤 언젠가는 명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주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명사 대명사만 외우셔도 명사 구나 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간단하게 한다. 어떻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I love you에서 얘가 서술어 타동사구나. 뭐뭐를 사랑하다 타동사구나. 앞에 있는 대명사네? 그럼 넌 주어. 뒤에 있는 대명사네? 그러니까 너는 목적어. 그래서 여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계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형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품사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형식을 할 수가 없어요. 배워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형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문장의 품사를 구별하는 것이 기본이다. 품사 구분이 기본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내용적으로 파악 안 합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파악 안 하고 문법적으로는 파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그 다음에요. 사랑하다, 타동사구나. 여기 앞에 있는 거구나. 얘가 주어네, 타동사네. 그럼 너는 목적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문장이 가능한가요? beautiful입니다. beautiful is she. 이건 문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틀린 문장이면 이게 도치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되게 이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것은 그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해석도 뭐라고 했나요? 아름다운 것은이라고 주어로 해석했죠 지금. 주어에는 보통 은는 이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은는 이가. 목적어는 되게 을열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동사에 을열이 들어있으니까 그 외에 을열 이외의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전치사 의미들이 붙겠죠. 대개는 을열이 들어갑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이거를 안다면은 이거부터 생각하셔요. 아, 이거 형용사니까 주어가 못 되겠네. 일단 서술은 여기 있어요. 동사, 비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형용사예요. 아,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 주어 안 되겠네. 쉬 어떻습니까? 뭐 주격이라서 저기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대명사니까 얘 주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문장이 뭔가 좀 뒤집어졌네라고 생각하지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무조건 주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 해석을 하려면 아름다움은 그녀이다. 뭐 아름다운 것은 그녀이다.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녀는 아름답다가 맞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역시 그냥 이런 문장을 도치 문장이라고 합니다. 도치는 나중에 배울게요. 도치는 뒤집어 놨다는 소리예요. On the hill stands. 힐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네, buildings. 이것도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전치사구라는 건 아시겠죠? 네,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한 번 취급한다 그랬어요. 해석할 때. 언덕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언덕 위에 빌딩들이 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맞습니까? 예, 해석은 맞는 듯해요. 그러나 그냥 해석한 거죠. 순서대로. 예.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는.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고. 얘는 전치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치사구는 주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명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문장 역시 뒤집어졌구나. 실제 주어는 여기에 있겠구나. 예. 빌딩들이 서 있다. 언덕 위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동사 앞에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어라고. 왜? 품사 구분이 안 되니까. 예.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보면 알겠지만 도치라는 문장도 품사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왜 품사로 구분하느냐? 주어 목적어를. 예, 그렇게 보는 게 간편해요. 간편하고 품사 구분만 할 줄 안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고 두 번째. 지금 같은 실수, 지금 도치 문장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은이라고 명사로 해석하는 실수 같은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이 필요해요. 사전이. 내가 만약에 beautiful이라는 단어, beautiful is she였는데 혹시 이게 명사가 있나 찾아보려면 뭐밖에 없다? 예, 저기 사전을 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마음대로 품사 결정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로 그냥 다 설명되는 거예요. I love you에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다? 서술형, 즉 동사인지 아니까 네. 그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어. 그 뒤에 있는 타동사죠. 예, 자동사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예, 대신에 뭐 당하는 입장 이런 말들을 쓰기는 할 거예요. 뭐 하는 주체. 그 전장 문체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뭐 이거 주어잖아. 봐봐 이게 행동을 하잖아. 이런 말을 쓸 때는 한 번씩은 사용할 텐데 이런 말들은 한 번씩은 사용할 텐데 요건 또 수동태 할 때 아마 사용할 거예요. 이 말은. 그러나 평소에 문장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해라? 그냥 품사를 보고 파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구절까지 외우세요. 그냥. 예. 모르셔도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그런다? 주어. 목적은 뭐라고 그런다?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구나 절을 뭐라고 그런다? 목적어라고 한다. 지우시고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아까 I love you에서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품사 구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보어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암기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정의도 외우셔야 되지만 될 수 있는 품사도 외우셔야 돼요. 왜? 품사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4번이죠. 예, 목적어 잠깐 보고 갈까요? 뭐 서술에 하지 말고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밖에 없다. 형용사 이런 거 안 된다. 목적어로는. 네 번째 이제 보호할게요. 예. 주어나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예, 요거는 지금은 상태는 이게 정의인데 이 상태로 그냥 알아두세요. 주어 목적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해주는 말, 즉 누구의 상태를?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주어는 건 아까 아시겠죠? 예, 동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지금은 이 보충해준다는 말, complement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보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충해주는 말을.
요거는 실제로 형식을 들어가야, 특히 이 형식과 오 형식을 해야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여기서는 설명이 좀 불가하니까 일단은 요건 좀 건너뛰고, 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즉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거구나. 뭔가 좀 불충분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정도만 하세요. 예. 이 얘기 또 나왔죠. 모호성. 예. 모호합니다. 네, 모호하고 그래도 요거는 조금 뒤에 넘어가면 바로 모호성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참으셔야 된다 그랬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모호성 참아주셔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이 정도로만 될 수 있는 품사예요. 될 수 있는 품사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명사 대명사 똑같죠 여기까지. 예. 목적어나 주어하고 똑같습니다. 명사나 대명사 그다음 하나 더 들어옵니다. 형용사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형용사. 요거는 위에 했던 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면 뭐라 그런다? 주격보호. 목적어 상태 보충해주면 목적격보호.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름만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2형식 할 때 써먹을 거고 요건 5형식 할 때 써먹을 건데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부사 별거 없습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거 누구 정의 똑같죠? 예, 부사하고 똑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하는 뭐라고 부른다? 부사, 구, 절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장의 요소, 이거 좀 지우고, 네, 문장의 요소. 예, 원래는 출신이 어디다? 얘들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품사였다. 군화절은 이제 빼고 설명, 품사 같구만. 그런데 얘들이 어디에 들어오면, 문장 속에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 저 품사들 각각의 역할이 생긴다. 그 품사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뭐라고 부른다? 무슨 라고 부른다. 되셨죠? 네. 주어. 그래서 주어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 서술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가 원래 무슨 뜻이다?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은 예의 정의다. 그런데도 왜 동사의 정의를 뭐뭐 다로 했다? 영어에서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SV 나오면 주어 서술어가 원칙이지만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 될 수 있는 분사는 동사예요. 가장 찾기 쉬우니까 어떻게 한다? 예, 문장 잘 못 찾겠으면 뭐부터 찾아라? 서술어 찾기 쉬우니까 서술어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대신에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사랑하다는 타동사. 그 앞에 있는 대명사네? 그럼 뭐라고 본다? 주어. 예. 명사나 이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한 주체 정도만 아시고 뭐라고 한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예, 주어.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이런 말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당하는 입장, 하는 주체 이 정도 되셨죠? 보호는 조금 참으셔야 된다 그랬죠? 예,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거나 그걸 뭐라 그래요? 주격보호.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말 그걸 뭐라 그런다? 목적격보호. 네, 되셨죠? 좀 이따 용어를 할 거예요. 저 SC나 이런 거 외우시라고. 부사나 부사어는 같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부사어. 안에 들어가서 동사형용 다른 부사 수식하면 부사, 구, 절 혹은 부사 이렇게 부르는 부사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되셨죠? 용어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줄여놓은 용어들 SOC. 학교에서나 어디 학원에서나 마찬가지고 되게 주어 목적어 설명할 때는 그 말로 하지만 SOC라고 쓰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SVOC. 그런데 이 보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C라고 하는데 보통은 SC라고 쓰지 않고 얘를 보통 C라고 많이 써요. 그냥 이거 이 형식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V 쓰고 밑에 이렇게 E라고 표시하면 이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식 주격보호 표시할 때 이게 subjective complement니까 보통 이 형식은 이렇게 잘 쓰지 않죠. 보통 그냥 C라고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OC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bjective complement라고 이게 목적격 보호죠. 이건 몇 형식에서? 5형식에서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용어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주격 보호는 SC라고 쓴 책들도 있고 그냥 C가 제일 많습니다. 예. 목적격 보호는 반드시 OC라고 표시합니다. 네, 요거 좀 단어 외우시고 부사는 그냥 품사처럼 AD라고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부사어 한국말로 하고 네. 되셨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있었죠? 품사 옆에 명사 옆에 명사는 사물의 이름 해놓고 그 밑에 역할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앞장으로. 이거 동사로 왔네요. 하나만 볼게요. 명사
정의가 있었죠. 똑같아요. 걔하고 지금 했던 무슨 어하고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명사도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겠죠. 이렇게.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할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 앞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정의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의보다도 여기 품사를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품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사전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걔들이 문장 안에서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으니까 주어는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도 외워야 되지만 반대로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주먹보라고 외우셔도 되고 SOC라고 외우셔도 돼 상관없어요. 저는 밑에 거 추천합니다. SOC 추천합니다. SOC.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누가 이렇게 이건 설명을 알아듣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예. 문장 안에서의 역할, SOC 되는구나. 아까 했던 거 반대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 있었죠? 명사, 대명사. 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대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 있었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있었죠. 거기서 그 명사, 대명사, 명사를 그대로 따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까 이번에? 품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야? 그래도 명사, 대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 암기가 잘 되셔야 오형식 때 문장을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흔히 하는 실수,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오형식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단어를 보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품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 배웠던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오형식을 배워놓고도 써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품사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암기가 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 봐야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거. 예,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여기 부분 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나서는 아마 형식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발음교를 잠깐 할 거예요. 발음교. 사전을 찾기 위해서는 발음교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